방수 기술자를 위한 아파트 단지 지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의 지하 구조물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본 시간에서는 파트 1으로 해서 통합 지하 주차장. 자, 왜 통합 지하 주차장이라고 했냐면요. 우리나라만 있는 사례입니다. 대규모로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동과 동을 전체 하나로 묶은 거는 후무하게 우리나라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좀 목소리가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 말을 조금 빨리 하더라도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1의 통합 지하 주차장에서 누수,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크게 3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수, 방수, 배수, 요 세 가지를 물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메인 타이틀로 보는 게 이제 누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 주차장의 외벽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물의 흐름에 따라서 지하 구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지하수 흐름에 따라서 구조물에 얼마나 많은 변이가 발생하는지, 또 지하수에 우리 정수압 설계를 하는데 동수압 설계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탑니다. 과연 우리가 차량 태웠을 때 바닥에 주차부와 통로부가 있는데 구간에 있어가지고 콘크리트 구조체의 어떤 역학적 고동, 다시 말씀해서 차량 하중으로 인하여서 우리 바닥 슬래브에 과연 안전한 것이냐, 그렇다면 안전한데 왜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번에 아마 기회가 되면 파트 2에서 이제 공동구, 건축과 토목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삼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재수 삼수가 아니라 그 중에서 방수와 배수 그리고 누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제 누수 쪽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수를 보고자 하는 건 건물 지하 주차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 주차장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자, 보시는 이 그림은 종묘입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 주차장은 1990년대 종묘 지하 주차장이 되고요. 처음 만들다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많은 누수와 균열, 처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슬래브에 처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강을 많이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하 주차장 개념들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 상부에 누른 콘크리트와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상부에 이렇게 누른 콘크리트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18메가파스칼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방수층과 단열층으로서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자, 묵은 콘크리트 개념은 이 상부 슬래브가 아닌 1층 바닥 슬래브와 지하 2층 바닥 슬라브 부분인데요. 하중을 설계 강도를 약 24메가파스칼로 높여놨습니다. 물론 여기는 당연히 배수판을 이용해서 매스 콘크리트를 보호하고 미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도 배수를 통해 가지고 배수판에서 들어온 물이 이렇게 이제 집수정을 해서 펌핑을 해 가지고 물을 배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왜 통합이라는 이름을 좀 끌고 왔습니다. 자,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101동, 102동 모든 동을 우리나라만 이 한 개의 지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선생님께 좀 일본 같은 경우는 지상 주차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하를 하더라도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 우리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을 묶었던 그런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통합을 다 해버립니다. 동과 동을 다 묶어버리고, 그래서 이 동선을 가깝게, 그래서 모든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나라의 설계법이 되어 있고요.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제주층을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우측에서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지하 1층의 주차장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고지대에서 이렇게 지하 1층을 통해서 지하 2층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여기에서 다시 지하 2층으로 또 들어가거나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가 다시 이제 지하 1층에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체크 포인트 1으로서 하부 콘크리트 층물에 빗물이 많이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이제 그 빨간색으로 하는데요. 이 주변이 그 등산로라든가 지대가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집안에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자, 이 물이 천천히 움직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의 상태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물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빠르게 그 투수 개수와 상관이 있는데요. 빠르게 흐르게 있고, 자, 요 부분에 이 그 헌치부에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례는 이제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고요. 요게 이제 흙이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가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이제 침투가 돼서 누수가 발생하는 구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제가 중요한 건 이 부분에 그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은 다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짐과 지하수 흐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제가 체크포인트 1으로 이렇게 다뤄봤고요. 자, 요 부분은 그 상부 콘크리트입니다. 자, 빗물이 이렇게 침투가 되면요. 우리가 이런 상부 콘크리트에 이 바닥층에는 방수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래도 아쉽게도 빗물이 이렇게 침투하면서 이 수위에 의해서 자, 빗물은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산에 가면 계곡에 비가 안 오는데도 계곡에 물이 있죠. 자, 그 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 산에서 그 침투했던 물이 그 계곡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력의 법칙에서 빗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체크포인트 뒤에서는, 자, 빗물도 마찬가지로 1층 바닥 슬래브가 이렇게 경사진 구간에서는 빗물이 여기서 쌓여가지고 다시 방수층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물론, 여기 이제 균열이 발생하면, 침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수층이 깨지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데요. 자, 이 빗물이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쪽에 쌓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콘크리트 방수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 물은 네, 욕조와 같이 갇힌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물이 갇히게 되면은 요 안에 각종 그 배수관이라든가 지하 매설관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매설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게 이제 조경 식재를 합니다. 자, 조경 식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나무 뿌리에서 그 흉관이 2.5m마다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요 나무 뿌리가 그 흉관과 흉관 연결부를 그 틈새로 이용해서 뿌리가 들어가고요. 그 뿌리가 점점 더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배관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나무라는 것은 적당한 물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물이 너무 많은 구간에 이렇게 욕조 같은데 나무가 뿌리가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뿌리가 고사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런 어떤 조경수에서 배수로가 파손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우리 현장에서 나무가 고사되는 것이 통계치에는 제대로 잡혀있지 않지만, 조경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20%에서 30%까지 이렇게 나무가 고사돼서 다시 또, 조경을 식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통합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요. 자, 지하 외벽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층에 이렇게 헌치부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따라서 이 물의 수위가 82m의 엘리베이션이 갖는다면요. 이 오른쪽 구간에서는 76m로 이렇게 지하 수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런 어떤 지하 수위의 높이 차이에서 외벽이라든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압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뒷부분에서 지하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통합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누수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냐면요. 자, 우리가 차량이 탑니다. 과연 우리가 KBC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화 지금 과연 적절하게 설계가 반영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균열, 누수, 결로, 콜드 조인트 이렇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기초 바닥이 길이가 약 한 300m, 폭원이 200m 이상으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드 조인트는 반드시 발생하고 있고요. 다짐의 문제도 굉장히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자, 기초 집안에 다지고 나서 배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비가 다시 오므로 인해서 그 다음 콘크리트 치면서 다짐이 다시 빗물에 의해서 적정한 95% 이상 다짐이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현장 사진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아마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공사 중에 지하 수위가 그 10m 이상 지방고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정수압을 설계를 합니다. 자, 정수압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해서 우리가 이 욕조에 담긴 물에 정지된 상태, 고요한 상태를 우리가 정수압이라고 하고요. 자, 물이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는 그 수수 개수에 따라서 물의 흐름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지방고가 10m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동수압을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키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를 제가 설계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약 집안에는 우리가 파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부 보강이 옛날에는 100mm 이상 들어오는데 이 보강을 제대로 안 되거나 방수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많이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초 콘크리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거,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통합 지하 주차장인데 가변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단면이 이렇게 앞서 보이는 것처럼 이 단면이 이렇게 평활하게 이렇게 수평하게 가지면 되는데 이 단면이 가다가 다시 또 내려가서 이렇게 경사지는 이렇게 헌치부를 가지는 이게 이제 단면이 변하는 그런 구간을 제가 이제 그 통념상 그냥 가변형 통합 지하 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헌치부에 대한 것이 다짐과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서 다시 시공 개선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방수.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옥상에서는 외방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조경을 식재하는데 어떤 그 건축 구조에서는 방금 부분을 많이 좀 빼놓고 갑니다. 자, 당연히 방금은 뭐죠? 조경 식재에 따라서 이 뿌리가 방수만 가지고서는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많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요. 우리도 많이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지만 간혹 빠뜨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수와 방근을 조경 식재할 때는 좀 넣어줍사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자, 차량의 충격화 중에서 균열 설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하주차장에 우리가 각 공정별로 준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타 공정이, 앞에 공정이 끝나고 나서 준공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의 공정에서 앞부분의 공정을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 공정과 협의를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랜트 공정을, 단일 공정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개별 공정에서 플랜트 공정을 우리 발주청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자, 지하 수위가 상시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우리가 발표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자, 기상 변화라든가 집안의 다짐의 변화라든가 또는 투수 개수, 또 그다음에 바닷가라든가 하천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영향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요 슬라이드를 넣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서울시에 1930년도, 40년도, 50년대에는 대략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요. 대략 한 1250mm 정도 됐는데요. 1970년도부터 1980년대, 90년대 넘으면서 이게 강수량이 1300mm를 좀 넘었고요. 자, 2000에서 2010년도 때에는 강수량이 거의 1500mm에 육박하는 그런 강수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의 평균 기온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평균 기온은 대략 한 11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1930년도에서부터 50년대까지인데요. 자, 현재 우리의 서울 지역의 평균 기온은 대략 한 12.5도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11도에서 12.5도니까 1.5도에 약 우리가 한 60년 정도 경과했는데 1.5도의 기온 상승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관점인데요. 자,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위 관측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를 1m나 2m 정도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해안가라든가 하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불투승 집안에서는 4에서 5m의 지하수위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해안가 하천 지역에서의 우기시와 비가 안 온 갈수기에서 지하수위가 4m가 변동하는 것을 그래프로 제가 좀 참고 삼아 넣어봤고요. 자, 일반 지역에서는 갈수기와 우수기에서는 보통 한 2.5m의 지하수위가 변동이 발생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등산로라든가 주변에 고지대가 없을 때 영향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서울시의 지하 수위 변화를 좀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의 지하 수위는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하 수위가 평균 그 지하철에 따라서 우리가 집안 함몰이라고 많이 하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싱크홀 같은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하철을 설계하면 어떻게 지하 수위가 떨어집니다. 자,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지하 수위가 산 능선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자, 지하에 지하철이라든가, 공동구라든가, 지하 시설물을 누물을 해가지고 지하수에 이렇게 푹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렇게 대도시변에 이런 건물이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서 지하수위가, 지하층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고요. 여기에 이제 그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공사를 하면 지하수위는 더 떨어지고요. 자, 지하철 공사가 많이 하다 보면 지하수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싱크홀이라는 얘기, 이제 전문용어는 이제 집안 함몰, 이렇게 땅꺼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땅꺼짐이 지하철 공사하는데 특히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아파트라든가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주변에 옆에 터프하게 함으로써 이 건물이 경사지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그 서울시의 14년간의 지하수위 변화를 좀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찾아봤습니다. 자, 요게 그 보이는 선이 그 1901년부터 녹지 부분이 자, 지하수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 경향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색선이 그 주택 상업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업지에 이렇게 지하수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경향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하천의 수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 비가 오고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고 적구에 따라서 많이 그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하철은 굉장히 점점 더 깊게 내려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014년도 그 서울의 지하철 평균 이 지하 수위는 약 10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녹지라든가 하천 주택 상업지역 그다음에 지하철 부위를 따져보니까요. 우리 서울의 그 평균 지하 수위는 약 8.5m 깊이, 다시 말씀드려서 8.5m를 파야지 물이 나오는 그런 평균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에 광화문 침수라든가 강남 그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비가 약 2,000mm 이상이 내렸습니다. 자, 이게 2010년과 2011년도,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강남과 광화문이 그 침수가 됐는데 그때 약 2010년도에는 2,043mm 정도가 비가 내려가지고 지하수위가 살짝 올라갔고요. 2011년도 마찬가지로 2,039mm가 내려서 지하수위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4년도에 약 808mm로 푹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다시 푹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서울 지역과 모든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지하수위는 그 이렇게 상대적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비가 갈수기 때는,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올 때는 지하수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 우리가 내가 공사를 하겠다 했을 때 강수량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하공간 통합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요,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구도 이 생활 기반 시설인데요. 자, 깊이가 보통 우리가 상수도는 1m, 1.1m가 평균 깊이고요. 하수도는 1.2m에 넣고요. 자, 상수도는 이게 대략 몇 m 정도입니까? 약 7m까지 깊이 팔 수도 있습니다. 대형 강수도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하수도는 10m까지.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구도 평균 3.1m인데 깊이 들어가는 건 13.9m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지하주차장은 교통관리시설로 분류상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교통관리시설은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왕래할 때 또는 교통 필요할 때 그런 시설인데요. 지하 보차도, 지하 상가, 지하주차장, 지하철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통관리시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하 수위는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하철은 참고로 평균 약 한 13m 정도가 되고요. 깊이는 34m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철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 수위는 어떻게 되죠? 네, 요렇게 시설물별로 굉장히 깊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 수위 변동을 구조물 손상 사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사의 사탑입니다. 예, 피사의 사탑이 왜 이렇게 경사가 졌죠? 네, 집안의 문제와 집안을
떠받치고 있는 수위와, 그러니까 물과, 그 다음에 토합에 의해서 받치고 있는데, 예, 집안에서 살짝 경사지었죠. 예, 우리는 이것을 관광 명소화해가지고 많이들 구경을 가고 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부산에 2017년도 9월 달에 이미 그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옆에 터파기로 해놔가지고 요렇게 옆으로 전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터파기 하는데 왜 이 건물이 넘어갈까요? 예,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흙막이 주변 치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연히 뭐 방수에 대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겠지만요. 자, 저는 차수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가시설을 하고 이렇게 건물 옆에 가시설을 하고 여기에 텃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렌치라든가 또는 별도의 그 물을 이 펌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자,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그 가시설을 하고 이 빗물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를 펌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지하 수위가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다 보니까 이 집안을, 그러니까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것은 이 토합과 수압이에요. 예, 이 두 가지가 받치고 있는데 수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집안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 수압이 떠받치는 부분만큼 건물이 심화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네, 요 부분을 시트 파일러에서 차수를 하거나 또는 요 펌핑한 물을 다시 주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이 하중으로서 건물을 떠받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설계는 이게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건물 옆에 시트 파일이 됐건 H 파일을 주로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차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수가 안 되고 펌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수위에서 건물이 앞에 같이 전도가 되나 상도 유치원 같이 이렇게 건물이 붕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하수위를 그 변동을 설계 고려하고 안 하고의 사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수압을 작용하는 조건을 반영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부력이라든가 양압력에서 지하 구조물을 이렇게 물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그나마 안정되고 있는데요. 자, 상시적 수압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자, 물이 빠져나갑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푸팅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안정화 작업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심화가 안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상관없는데요.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면 지하수위가 다 빠져나가면서 이 건물이 또 다른 어떤 지하수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수압이 작용하느냐 아니면 지하수를 빼내느냐 요거는 이제 자기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산악지역은 저도 배울 때는 약 70%가 산악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자,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장이 64%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산악지 개발을 대한민국의 한 6% 정도가 우리가 현재까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지가 많이 있었고요. 자, 산악지역은 우리가 대략 한 6%밖에 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은 자, 산악지역을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악지역을 파고들다는 이렇게 고지대 우리가 등산로를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요게 침투된 물들이 이렇게 이제 계곡수를 흘러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짓다 보면은, 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만들므로 인해가지고, 요 물이 흘러다가 이 차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물이 막히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자, 이렇게 토공을 하면서 바닥을 이렇게 이제 정지를 하고요. 자, 터프하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렇게 비닐을 깔아줘가지고, 다짐을 유지를 하도록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차가 지는 아까 같이 제가 가변형 통합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차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오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다짐이 안 되는 구간에서 자, 이렇게 좀 다짐이 덜 된 구간에서 이렇게 다짐이 되도록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자, 여기에 터파길에서 아파트 건축물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경사, 단차진 구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요만큼 발생하고요. 여기는 지하수가 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지하 외벽에 그 지하철장 같은 게 이 토리벽이라든가 아니면 특수공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공간에 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보통 이 길이가 한 300m 이상 되다 보니까 또 이 단면이 변단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헌치 구간에 다짐이 어렵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시공상자가 제대로 옛날에는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지하 수위가 여기는 82m, 여기는 76m에서 약 6m의 지하 수위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하중으로 작용합니다. 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하 수위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우리가 보통 여기 그 배수판을 넣어가지고 유도 배수를 합니다. 자, 유도 배수를 해서 이 집수정을 해서 우리가 펌핑을 해서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도 배수에 그 배수판을 넣었을 때, 요 묵은 콘크리트를 넣었을 때, 요 부분에 균열이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크게 고려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안전율을 고려를 해서 과연 차량 안전을 했을 때 안전한 것인가, 또는 균열은 왜 발생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건축물에 이렇게 토료 벽이라든가 흙막 벽을 이렇게 설치하는데요. 자, 지하 수위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예, 이거 터프하게 하는 만큼의 지하 수위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지하 수위가 상대적으로 여기는 높고 이렇게 낮아가면서 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수중 펌프로 뿜어냅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지대 넓은데 유도 배수를 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폭이 2m에다가 폭 1m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공 개선 사례로 사실은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유도 배수하면서 다짐을 다져주는데 요 부분에 다시 또 비가 왔을 때 양생포라든가 비닐을 이렇게 덮어 씌워줘야 되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참 이게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현장의 사례인데요. 자, 요거는 여기가 좀 지대가 좀 높고요. 지대가 좀 낮은 구간입니다. 자, 요거는 기존의 아파트가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 지대가 좀 높은 구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라든가 조경석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하는데, 자, 후차적으로 여기가 다시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서 컴플레인 걸고 있습니다. 왜, 니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건물에 약간 균열도 많이 발생했다. 근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딱 갔을 때 뭘 볼까요? 예, 나무 식재된 것을 보세요. 저도 현장 가서 딱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구간이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경사진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것은 여기다가 토류판이 됐건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조경서라든가 아니면 이 경사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이게 이제 옆부분을 터프하게 하면서 이 물이 어떻게 된다? 빗물이 침투하면서 이 흙이 유실이 되면서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발빠르게 대응해서 자, 이 나무가 식재된 것이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토사가 유실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할 것인가는 제가 이제 요게 사실은 제가 또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포인트 3에서 설계하고 시공할 때 우리가 이 양압력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또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설계를 했던 것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자, 10m 이상에서는 우리가 정수압이 아니라 다시 말씀해서 부력에 대한 것을 검토뿐만 아니라 양압력에 대한 것도 설계 우리 고려를 해다는 그 부분이고요. 자, 빗물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요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자, 구조물 바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벽체 수압의 영향을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다질 때 대면부터 다짐 조건에서 지방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또 했고요. 자, 시공 단계별로 우리가 지하 수위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터프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굴착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유량이, 단위 시간당 유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요. 자, 구조물, 굴착을 다 끝내고는 구조물 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단위 시간당 유량은 이렇게 서서히 줄어듭니다. 자, 그거를 간극수압이라는 것은 정수압은 일반적인 우리가
그 하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뒷부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국수압은 하중의 제한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해서 이런 어떤 상부의 하중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어떤 그런 그 입자와 토립자 사이에 발생하는 강국수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굴착을 하기 전에는 40kPa라는 어떤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자, 이게 터프하기가 다 끝나가지고요. 그래서 구조물 시공하기 전에는 여기가 하중이 제로입니다. 자, 이만큼의 하중이 작용하던 그런 장소에서 터프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중이 제로가 돼요. 그러다가 구조물을 이렇게 앉히고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서 자, 대매웁니다. 흙을 자, 콘크리트 다 시공하고 지하주차장 완공하고 대매울 때 다시 한번 강국수압이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자, 과거에 40kPa였던 것이 37.56kPa로 하중은 강국수압은 줄어들지만, 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제로가 되지만, 기존의 아파트는 이게 하중을 다시 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려를 해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그 지상주차장에 이렇게 주차가 돼 있던 구간에 이 옹벽을 1m 올렸는데, 이 옹벽을 1m 올림으로 해서 이 비가 많이 와서 붕괴됐던 그런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나무에 여러 선생님들이 포커스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에 고정하중, 사하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나무하중은 전혀 고려를 설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어떻게 돼요? 초기에는 우리가 조그만 나무를 심지만 나무의 굵기가 굵어지고 나무의 뿌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수도 같은 경우에 그 하수도 그 흉가는 2.5m마다 하는데 거기 물을 찾아서 나무 뿌리가 이동하면서 하수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을 더 벌려뜨리고 더 안에 배수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있는데요. 자, 요건 옹벽구조물인데요. 자, 이 옹벽구조물에 뿌리에 굵기가 굵어지면서 이 하중이, 나무 하중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 선생님이 조그마한 나무를 손으로 이렇게 식재를 했어도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하중을 해서 이렇게 콘크리트 옹벽이 붕괴된 사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1m 쌓았고 차량 하중에서 붕괴됐다는데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요 나무 뿌리에서 측방 토합에 의해 가지고 옹벽이 무너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좀 더 상세하게 들어야겠는데요. 자, 지하수위가 변화하고 또 균열, 설계 변경 사항이 어떤 것이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횡단면도와 종단을 요렇게 이제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그 부분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지하수 흐름은 가장 우리가 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자, 압력 수도와 속도 수도와 위치 수도는 이 합을 항상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일정하게 해서는 압력이 높을 때는 속도가 낮거나 위치가 낮거나. 자, 동일한 위치라고 한다고 하면은 압력이 높아지면 속도는 떨어지고요. 압력이 낮아지면 속도는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위치까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세 가지가 항상 일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그죠? 위치가 높아지면은 두 가지가 낮아질 수가 있고요. 위치가 낮아지면 압력이라든가 속도 수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우리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물로 본다면 유체온도에서 에너지 보존 보척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어찌되건 이 세 가지 합은 일정하다는 근거에서 이하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놀란 거는 자, 앞서 말씀드린 자, 하이바 29짜리 썼는데 더 밑에 더 하중을 더 많이 받는 공간에 하이바 25짜리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하이바 36짜리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 만약에 구조 검토를 할 때 물론 이제 방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계사한테 검토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정수합은 부력을 놓고 있습니다. 자, 부력은 뭐라고 그랬죠? 예, 그냥 우리가 수영장에서 있는 그 콘크리트 구체가 있다면요. 그 콘크리트 구체 면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상향 힘으로 작용하는 물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정수압 개념으로 고정된 그 물의 압력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자, 양압력이라는 것은 지하 주차장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바닥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증대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간단히 설명하면, 자, 정수압은 우리가 부력이라고 생각하면 정수압의 위치는 이 수위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게 되는데요. 자, 이게 양압력이라는 것은 이 구조체가 누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수위는 이만큼,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구체의 바닥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요 간극 수압이, 그러니까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에 이 간극 수압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위치가 이만큼 더 올라가서, 다시 말씀드려서 압력에 의해서 위치가 이만큼 더 올라가는 그것을 우리가 양압력에 대한 설계치에 고려를 해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닥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요 부분에 양압력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 요 높이는 대략 수위가 10m 이상 될 때는 반드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영국의 런던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그 건축물이 있고요. 지하 수위가 요 정도 깊이 있었습니다. 자, 하중에서 강국 수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정상 수위는 이 정도인데요. 강국 수압은 이 하중에서 이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자, 런던에는 조경숙도 많고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 기존에 멀쩡하던 건물들이 이 나무에 의해 가지고 나무 뿌리가 물을 이렇게 빨아들임을 해가지고 이 수위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네. 강구 수압이 여기에서 이만큼 푹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예, 기존에 이 토립자가 받쳐주던 하중과 물입자가 받쳐주던 하중이 어떻게 되죠? 나무 뿌리에 의해서 치마가 발생한 그 사례가입니다. 그래서 런던에서는 6m까지 이렇게 치마가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본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보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도요. 근데, 자, 일본 사례는요, 1984년도, 자, 4월, 5월, 6월, 7월에서부터 그 보링을 뚫어가지고, 자, 이 수위가 내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12m에 그 보링을 했을 때는 수위가 요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그 낌새를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 그 모래층과 모래층 사이에 이제 이게 뻘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갯벌 같은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점성터로 가는데요. 요 점성터층에 요게 투수계수가 낮다 보니까 물이 잘 안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위가 상대적으로 모래층과 모래층 사이에까지 뚫었을 때는 지하 수위가 12m로 나왔는데, 자, 점성토층에 맡기다 보니까 이 사질토층에는요, 상대적으로 이게 8m를 뚫었을 때 관측적 수위가 이렇게 떨어진 것을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중간에 모래층과 모래층 사이 점성토층에 있을 때는, 자, 관측했을 때 수위가 8m로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 이게 엘리베이션이 뭐 82에서 83, 약 1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이 보링을 할 때는 반드시 점수도 있을 때는 이 보링 주상공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하수 흐름 분석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통합입니다. 바닥이 똑같고, 자, 이게 이제 가변형, 자, 단면에 변화가 발생하는, 자, 이게 헌치부가 발생하고 다짐이 어려운 구간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매립층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한 4m 정도가 됐을 때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실제 현장에 있는 그 지하조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묵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보통 18MPa과 24MPa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바 29짜리가 위에 있는데 왜 밑에가 25짜리를 썼죠? 이런 것도 더 밑에는 36짜리를 사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18MPa과 24MPa를 지금 많이 개선해서 뭐 24MPa 쓰기는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물의 균열이라든가 투수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27MPa로 유지를 해주는 게 적정하지 않나. 제가 이제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이게 이제 헌치부 개선 사례가 됐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이렇게 가변형 단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버린 콘크리트 치고요. 여기에 이제 잡석 콘크리트로 보강을 하고 버린 콘크리트. 죄송합니다. 이게 토목에서는 이제 이게 버린 콘크리트라고 이렇게 용어를 하고요. 건축에서는 이게 이제 뭐 누른 콘크리트나 또는 뭐 묵은 콘크리트, 뭐 강도에 따라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요게 이제 방수층으로 해서 개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그 유한 요소망을 이용해 가지고 해석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통합, 그다음에 가변형 통합 지하 추정이 있을 때 과연 이 구조체 지하 추정에 받는 영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주변이 이 등산로, 그러니까
이 등산으로 인해서 지대가 좀 높은 지대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구간은 낮은 구간에 있을 때 엘리베이션이 여기를 제로로 놓고 봤을 때 0.5m부터 25m까지 변화를 줬을 때 과연 이 지하 구조체에 작용하는 지하 수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통합 지하 주차장에서 10m 있을 때와 가변형 이 10m에서는 이 등고선 차이가 좀 빨간색이 좀 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5m는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주안점을 두고 그러는 건, 자, 시공 단계별로 우리가 지하 수위를, 체크를 해야 되고, 거기서 10m가 넘었을 때, 지방고 차이가 10m 넘을 때는 양압력의 변화를 고려해라. 자, 요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1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지하 수위입니다. 자, 텁하기 단계에서 지하 수위가 따라서, 자, 우리가 이게 텁하기 했을 때 지하 수위는 이렇게 바닥면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랬다가 점점점 내려가다가 구체가 올라갑니다. 자, 구체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요 구체의 이제 지하 수위가 이렇게 올라온 거로 보이시죠? 점선으로. 자, 대매우기 하고 난 다음에 양압력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한 요소망으로 초기 조건과, 자, 텁하기 했을 때 수위가 9점을 시공하고 나왔을 때 9점을 대매우기 했을 때의 그런 영향선을 이렇게 제가 살펴봤던 거고요. 자, 요거를 9점을 바닥에서 작용하는 양압력의 변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0m, 5m, 그 다음에 10m, 11m, 20m까지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지하주차장. 자, 바닥면이 똑같은 면에 대해서는 요렇게, 자, 10m 정도가 됐을 때는 여기서, 좀 크게 올라가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것이 14m 되니까 급속이고 15m에서는 점핑업을 합니다. 자, 이것은 X방향의 다시 말씀드려서 바닥면의 길이가 길수록, 자, 요건 한 40m 정도 되는데요. 자, 우리 현장은 200m, 300m 긴다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단면이 변화하는 가변형 통합 지하 주차장으로 됐을 때는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확 발생합니다. 이게, 자, 단면이 변화하는 단면에서 압력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조물 측면에, 자, 벽체에서 수압은 과연 얼마나 작용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통합 지하 주차장과 가변형 통합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자, 요것도 약 10m 이상 되면서 이렇게 변화가 크게 이제 발생하면서 14m에서 점점 크게 발생하다가 15m에서 약 78.85kPa이 되다가요. 자, 가변형 상태는 119.59kPa로 20m에서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면 수위가 10m 이상 있을 때는 측면 수압도 증가량이 점점 증가한다. 15m 있을 때는 증가량이 급증한다는 그런 그래프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위가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구조물 바닥면에 연직변이, 그러니까 연직변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걸 다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10m 이상 될 때는 약 7.32mm 7.32mm에다가 수직 방향의 변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변형 상태에서, 자, 하부 구조물이 단면이 변하는 구간에서는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약 통합형보다도 약 한 2배 이상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10m 이상의 수위가 차이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양압력을. 자, 요거를 이제 수위 변화에 따라서 구조물 바닥면에 휘모멘트를 좀 체크해 봤습니다. 자, 길이가 대략 한 15m 있을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가변형에서는 526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게 한 35m까지 이 바닥 X축 방향의 길이가 됐을 때는 이게 400으로 요렇게 흰 모멘트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거에 따라서 그 점을, 축벽이라든가 저면에서 수압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거를 바닥 면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초기하고 30년 빈도와 100년 빈도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강도는 30년 내리거나 100년 내리거나 흰 모멘트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초기 수위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자, 10년 빈도가 이만큼 빗물이 10년으로 설계를 할 거냐, 20년으로 할 거냐, 30년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수위 변화 차이에서 크게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이거 제가 또 아까 뭐 설명드렸지만 이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시공 단계별로 우리가 지하 수위를 고려 안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구착을 하면서 단위 시간당 유량은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구조물 시공하면서 단위 시간당 유량은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를 강극수압 하중의 영향에 따라서 고려를 하면요. 자, 굴착 단계에서 아까 얼마라고 했죠? 예. 40.82kPa로 굴착하면서 그 하중이 강극수압이 작용하던 것이 다 터프하게 하다 보니까 제로까지 떨어지다가요. 자, 구조물 제조점을 다 얹고요. 대매우기를 합니다. 대매우기를 하면서 다시 강극수압 어떻게 된다? 37.56kPa로 된다는 겁니다. 자, 구조물이 완전히 완공됐을 때 끝난 얘기고요. 자, 아까 31쪽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요. 자, 수압 저하는, 그죠? 훅의 부피가 감소하고 지지력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강극 수압으로 인해 가지고 얘 하중이 건물이 온전하게 버텼는데 나무라든가 다른 기타 원인에 지하 옆에 터파기를 한다든가 해서 얘가 차수가 아닌 어떻게 한다? 펌핑을 하면 돼서 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된다? 심화된다는 겁니다. 아까 영국의 나무 사례를 들었지만요. 이렇게 해서 6m까지 심화돼서 왜? 수압이 얘가 하중을 버텨줘야 된다? 못 버텨준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또 다진 대매움투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하수 흐름 부식인데요. 다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래 다짐을 했을 때, 자, 요건 하나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마찰각. 내부 마찰각은 흙과 흙 입자가 마찰 값이 30도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흙의 단지 중량은, 네, 19kN인데, 여기서는 뭐 1.9 톤/, 큐빅미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접착력이 없을 때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자, 구조물이더라고 다짐도에 따라서 이 부분의 영향을, 지하수 흐름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95% 다짐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95% 다짐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에서, 자, 95% 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30, 내부 마찰가 30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27.9. 자, 당연히 우리는 95% 다짐도는 완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설계치에 미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짐도를 90% 했는데도 이렇게 30%가 넘는 사업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5%의 다짐도를 확보했어도 설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90% 다졌어도 설계 기준을 만족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넣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양압력에 대해서 요런 부분들, 유도 배수를 해서 우리가 이거 딱 펌핑을 해놓는데, 과연 이게 정답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거는 그 구조물 측벽, 벽에 균열 지하수 유입량에 대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자, 투수계수가 크면 클수록, 이 검정색 선입니다. 투수계수가 크면 클수록 유량이 급증합니다. 그것도 지하 수위 차이가 10m. 됐을 때는 점점 막 증가하다가 13m 돼서 급증하다가 지하 수위가 15m 때는 어떻게 된다? 네, 급증하다는 겁니다. 유량이 엄청나게 막 그 안에 우리가 지하주차장 바깥에 흙이 있는 부분에 유량이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거고요. 자, 투수계수가 작은, 예를 들어서 점토층이라고 그냥 그 표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예, 거리가 길어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수계수의 아무리 다짐도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 지하수위에서 그 물은 어떻게 된다? 유량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10m 이상일 때는 무조건 양압력에 대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자, 설계법을 이제 제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하수위가 10m 이상에서는 반드시 하고, 자, 통합 지하수정뿐만 아니라 가변형, 특히 가변형 통합 지하수정에서는 지하수정의 크로 주의를 하고 고려를 해라. 다만 가공강도가 커더라도 수압의 영향은 빈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요. 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공 단계를 고려해서 지하 수위라든가 양압력의 변화를 반드시 고려 좀 해주십사. 자, 우리 현장에서는 보통 관행적으로 시공 중에는 안전율을 1.1로 주고요. 시공 후에는 안전율을 1.2로 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또 관행적으로 우리가 좀 1.25 정도 두면 안전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하 수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양압력이라는, 그래서 설계법을 검토를 한다면 양압력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가공강도에서 수압 영향은 뭐 크게 영향이 없다. 자, 대모에서 95% 다지더라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시공 단계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설계 방법도 현장 여건에 맞춰서 강호를 뭐 고려해서 좀 해라. 그다음에 지하주식에서의 점선도 구간에
뭐 보링을 한 번 더 해라. 자, 다짐도가 90%에도 내부 마찰 부족으로, 그 설계, 만족 못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외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이 지하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량 하중 제하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것을 다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 지하 주차장에서 역학적 거동,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차장에 우리가, 수축균열에서 유도줄론이라든가 이런데 균열이 많이 발생하다는 것을 우각부에도 발생한다는 것은 뭐 여러 선데 뭐 당연히 아는 거고요. 또 소송 수정 균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는 균열 관리 대장을 작성을 안 해요, 거의. 자, 그러다 보니까 관리 대장이 미흡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자, 벽체 균열이라든가 슬래브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사로 같은 데 진입 램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는 구간에 보통 200mm로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균열이 발생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경사 구간에서 차량의 충격 하중이라든가 그리고 바닥면에 그 두께 10mm 해줘도 이 부분의 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균열이 발생하다 벽체까지 타고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또 진출 없는 부에 상부 슬래브에 이제 횡방향 균열이라든가 제가 실제 이제 현장 조사합니다. 지하 경사로 그죠? 차량이 경사로 구간에서 진행하면서 5mm까지 이상도 발생하는 구간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거를 그렇다면 처진과 충격계수 값을 어디 논문에 보니까 차량 속도가 5km로 시속입니다. 시속 5km, 10km, 15km 따라서 최대 동적 처짐은 어떻게 된다? 네, 해석지가 0.4이라고 하면 실측지는 0.47, 0.52, 0.53으로 차량의 진행 속도가 커면 클수록 동적 처짐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참고사항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하주차장의 차량은 15km로 달릴까요? 아닙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자, 와이어 메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GPR 탐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와이어 메쉬인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발생한 현상을 제가 막 여러 선생님들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철에서 균열 발생할 때 체크포인트가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넣고요. 자, 초기 균열 또는 영구 균열. 자, 거푸집 동바리를 조기 해치로 해서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그죠? 그 다음에 또 과하중. 여기에 이 중차량이 타거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야적. 물건 올려놓다, 무로 인해가지고. 자, 망상형 균열이 발생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일 때는 대개 초기 균열, 이런 어떤 고푸집 동바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자, 충분한 양생이 안 됐다는 거. 자, 두 번째는 거푸집을 해제 후에, 그죠? 여기 첫 번째는 제가 나중에 공동구할 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상황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거푸집 해제에서 잭 서포트를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차량이 타면서 제대로 된 이 서포트에 타는 것이 아니라 슬래브에, 특히 장지간 슬래브에 타면서 어떻게 되죠? 예, 균열이 쫙쫙 갑니다. 또한 또 늦게 설치하거나 하중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또한 마감 작업할 때 일시적으로 해체하는 그런 현장에서 많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축 균열에서 슬러브 간등 균열이 발생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누수, 그 다음에 스트럭 간격이 부족하거나 피부 두께가 10mm 이하로 해서 보수 위에도 계속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m 이상의 장스팬 구간에서 중앙부에 많은 흉균이 발생합니다. 우리 지하주차장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력. 바닥에 벽체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0m가 있을 때는 양압력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줍시다 하는 부탁드리고요. 자, 양압력이라는 건 지하 1층, 지하 1층 넘어섰을 때는 다 양압력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하 2층은 당연시 지하 2층 갈 때는 2층까지 갈 때는 양압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자, 콜트 조인트라든가 변곡점에 균열, 또 곰팡이 발생하고 또 설계치 이상의 도피 하중.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공동할 때 여러 선인데 현장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피 하중이 어떻게 되죠? 하수 관로라든가 화단 조성에서 하중, 또 수라든가 조경석 이런 것들이 다 하중입니다. 자, 레벨 조정을 해서 설계치 변경했을 때 장기적으로 과중하거나 처진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하 경사로 이 충격 하중에 차량에 무시 못합니다. 이 부분에 균열이 거의 많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체크포인트 4인데요. 자, 지하주차장에 제한 속도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자, 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요. 주택단지 내 또 지하주차장에서는 보통 5마일, 약 8km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마다 다 다릅니다. 자, 한국에서는 20km/h로 알고 있지만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공동주택이라지만, 그죠? 사유지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주차는 승용차만 가능한 것인가? 아니죠. 승합차라든가 온갖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막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차부와 통로부로 두 개를 구분을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또 KBC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고려를 좀 제가 설계상에서 뒤에서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균열 발생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교량의 등급은 1등급, 2등급 트럭, 승용차 하중, 총 하중은 뭐 20톤, 14톤, 6톤, 2톤. 이렇게 대해서 제가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충격 하중 기수는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차량이 있는 데서는 UBC 코드에서는 4.88kN, 뭐 2.44kN이고요. 자, 통로부와 차로부에서는 12.2kN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죠?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4kN과 뭐 통로부에서는 과거 KBC 2005에서는 6kN 둘을 나눴다가 KBC 2009에서는 다시 또 합체해가지고 3kN 했습니다. 자, 그러면 UBC 코드에서는 12.2kN으로 했는데 왜 이게 3.0kN일까? 그래서 자, 이 토목에스는 그 도로계 설계 기준을 제가 따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도 블럭에 쌓이는 하중은요, 보통 500kg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 3kN은 300kg으로, 좀 하향을 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 차량이 다니면서 사람의 보도 하중보다 더 작은 설계 하중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축적할 필요가 있다. 하중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러 선생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배수판이 설치된 구간에 우리가 균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배수판 설치된 구간에 어떤 원인이 뭐냐 해서, 자, 모델 1에서는, 자, 이렇게 세 개 구간을 나눴습니다. 자, 빔과 거더를 하나 놨을 때, 차량이 이렇게 주차된 구간과 또 지와 외벽이 있는 구간에, 그리고 거더가 있는 부분에 차량을 이렇게 주차 안 되고 주차된 구간에 모델 2를 하나 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더 있는 구간에 모델 3에서 차량이 이렇게 주차했을 때 과연 이게 안전할 것이냐. 그래서 KBC 2005 6kN과 KBC 2009의 3kN. 자, 주차부와 통로부는 동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로드 컨비네이션을 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성 검토를 해봤더니요. 자, 슬래브, 등급화 중에서 들어가 있는 슬래브를 일률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동화 중에 비해서 정모멘트가 과소평가되어서 슬래브 중앙부에 과소철분인 배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좀 찾아냈고요. 자, 충격화 중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배수판이 설치된 묵은 콘크리트 부분에 배수판 상부에 우리가 90mm 이상의 묵은 콘크리트로 보강됐지만, 자, 차량화 중에서 사용성 균열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제가 이제 프로그램 돌려봤던 겁니다. 자, 이게 배수판이고요. 배수판 사이로 물이 흘러간다는 것을. 자, 그래서, 자, 케이스 1은 6kN과 케이스 2는 3kN, 케이스 3는 8.24kN, 케이스 4는 8.24. 자, 각각 등분파중과 집중화중, 충격하중에 대해서 KBC 2005와 2009를 실질적으로, 자, 무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18MPa가 24MPa로 나눠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X방향에, 자, 균열 모멘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24MPa일 때는 케이스 1, 2, 3, 4에 따라서 케이스 4가 했을 때는, 충격하중일 때는, 물론, 균열 모멘트에서 발생 모멘트가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Y방향도 마찬가지로 적는데요. 자, 18MPa일 때는 거의 균열 모멘트에 발생 모멘트가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18MPa로 했을 때는 물론 지금 당연히 균열이 발생하고요. 24MPa일 때도 균열은 발생 안 한다. 이것만 보면 그렇지만 실제 우리 상황에서는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하 수위 10m에 상승할 때 연구 배수 문제에 따라서 과연 양압력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 지하 수위를 10m 넘을 때 연구 배수판을 바닥 콘크리트 외부에 이렇게 연구 배수를 해서 설치했을 때 양압력의 분포도를 기록지가 길면은 길수록 양압력의, 분포도 해주더라도 이렇게 양압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하층의 누수 문제는 환경적 요인을 봤을 때, 자, 기후변화를 집중적 BPA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 투수층, 경사지가 높을수록 투수층이 확대되고 지하수의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설계 중에서는 자, 매서 심도가 10m 이상일 때는 양압력을 고려해라. 또한 단면 변화부의 균열이든가 다진 부종을 해서 보일링 현상이 이게 다시 끌어올르는, 그러니까 물이 위로 솟구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자, 거더부와 보에 적정 차량원에 의해서 설계 잘못에서 과다 처진이 발생할 수 있다. 자, 플랜트적 접근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적 요인은
충분한 양세기간을 가져라. 그리고 또 과제에서 슬라브가 내하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식자하고 인공지방에서 배수로가 미확보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막힘 현상. 자, 식자 중에 대한 것을 시공할 때 설계 기준은 마련점 해투이사. 자, 침투했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자, 요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m에서는 당연히 양압력을 해라. 연집별 휘브배터로 10m에서는 네, 그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지하 추정에서 이거는 발주청이 요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누수 문제를 과연 어떻게 찾을 것이냐. 플랜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시험을 내겠습니다. 자, 지하 추정할 때는 터파기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 토공에서 포크레인이라든가 각종 장비에서 토공가 끝나고 면 어떻게 하죠? 예, 중고차를 해주고 중공은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감독이 오케이 사인해서 끝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말뚝 받고 콘크리트 바닥 기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토지라고 토공에서 끝나고 중공금 받고 떨어져 나갑니다. 자, 세 번째 콘크리트 타설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방수하고 콘크리트 동하고 했을 때 자, 요 부분도 나갑니다. 자, 그다음에 상하수도 설치를 하죠. 네네. 그랬을 때 다시 또 대매혹이 끝난 것 부분에서 다시 걷어내고 상하수 동공을 설치를 하고 구조물 또 설치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자, 조경수 설치 어떻게 하죠? 다시 또 흙을 텁합니다. 텁하고 다시 조경수를 하고요. 자,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설치한다고 다시 또 걷어내고 전기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개별 공정별로 우리가 준공을 하다 보니까 이거 다시 거꾸로 가면은 6번에서 5번으로 파헤치고 5번에 다시 4번 파헤치고 4번에 3번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 내 공정만 신경 쓰다 보니까 타 공정에 하자를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타시설을 고려해서는 우리가 요거를 전체 공정에서 한 번씩 그죠? 1번 공정 끝났다고 2번 할 때 1번 공정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1번 공정하고 협의를 해라. 아니면 전체가 나오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플랜트적인 접근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써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대책을 마련하자. 자, 이게 모비디티 모탈리티가 이제 미국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미국도 선진국장 의료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른팔을 잘라야 되는데 왼팔을 자르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비디티 모탈리티는 의료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결하자 해가지고 MM이라는 것을 각 학술대회 때 행사를 하고 나 이거 솔직히 잘못했다. 그죠? 그러면 처벌도 어느 정도 해주고 좀 유예시키거나 이렇게 해줍니다. 다만 그죠? 뭐 기자라든가 신문기자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소송이 안 붙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걸 우리 건설에 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하면서 우리 문명, 자 우리 건설하면서 문명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건설과 문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우리의 건설도 이렇게 좀 해주자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팜이 이게 상도 메트로팜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200명을 고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팜을 해서 아파트 실내에다가 이렇게 그 LED 등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작년에 200명을 고용 효과가 있고 7,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 주차장에다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팜을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뭐 QR코드로 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 나중에 되면 요 QR코드 찍으면요. 제가 지하철장에 유튜브로 2010년 노는 것도 있고요. 저번에 우리 강의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화도 있고요. 즐거운 콘크리트 만화책도 우리가 일본에 앞서서 만든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